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 혼자 부동산에 간다 입니다. 혼자서도 부동산에 가서 씩씩하게 문의도 하고 똑똑하게 계약까지 끝낼 수 있도록 기초 개념들을 다져 드릴 건데요. 제가 21년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부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부동산 기초 개념 다지기입니다. 매매와 임대. 매매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고요. 임대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집이나 주택, 토지 등을 빌려 쓰는 것을 위한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나 월세 같은 것도 전부 다 임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도자와 매수자, 매도자의 도자, 매수자의 숫자, 한자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도자는 팔도, 숫자는 살 숫자예요. 그래서 매도자는 파는 사람, 매수자는 사는 사람이에요. 매도자는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 매수자는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남의 집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고 살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임차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전대차는 뭘까요? 임대차랑 비슷한데요. 전대차는 임대차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한 번 더 임차를 해주는 겁니다. A가 B에게 집을 빌려주고 B가 C에게 한 번 더 빌려주는 거죠. B가 C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전대차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개념,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기록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거래를 안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서류 안에는 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땅 혹은 이 주택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소유관계, 권리관계들을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나타내주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사전적인 용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얽혀있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빚이 있다? 그건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있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음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로냐, 세로냐 요 차이입니다. 우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평이에요. 근데 이때 건폐율이 70%다? 그러면 7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가로의 넓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용적률은 바닥 면적의 합이에요. 건물을, 주택을 얼만큼 높이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용적률의 적자가 쌓을 적자다. 적금할 때 그 적이랑 똑같거든요. 쌓을 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비율이 높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매매할 때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잘 나오는 건물이다, 잘 나오는 토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 가치가 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출과 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지렛대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내가 조금 더 큰 가치를,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 관련한 용어들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두었으니까 카드 클릭해서 따로 확인해주세요. 임장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의 줄임말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체로 단어입니다. 직접 가서 상황들을 살펴보고 시세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임장 데이트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권에서 부동산 알아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부동산 용어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성은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은 마포, 용산, 성동, 노도강은 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는 금천, 관악, 구로입니다. 초품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내가 지금 당장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매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초품화가 유리합니다.
집을 사는 방법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분양, 매매, 경매,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은 청약통장을 통해서 내가 집을 사는 것, 그 방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사나 혹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저희 이제부터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냅니다. 이때부터 여기쯤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일단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시일 중간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잔금을 따다 내려 이게 진짜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는 중고매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중고매매입니다. 일단 분양받는 게 새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전부 다 매매, 중고매매예요. 다음은 경매에 나오는 이유들,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기타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집이 담보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는 공시가격의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 부동산의 고수들은 경매로 나온 집들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다면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는 거 아주 쏠쏠할 겁니다.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항상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건물만 건드린다? 그 아파트 단지만 건드린다면 재건축이고요. 건물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은 어떤 지역, 일대를 전부 다 밀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재개발이에요. 펜트하우스에서 천수지구 재개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대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단지, 새로운 지역으로 재탄생시키는 거는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지역, 재개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개념,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은 내가 발을 딛고 나만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 집 안에 있는 공간들은 전용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이나 거실이나 욕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용면적이 되겠죠.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거 공용면적은 옆집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옆집도 문을 열고 나오고 이 복도, 요 바로 앞에 공간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옆집이랑 공유하는 건 주거 공용면적. 모든 세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곳. 주차장, 밖에 있는 정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발코니를 확장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런 거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집은 28평이야. 우리 집은 35평이야. 몇 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거를 몇 평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분양면적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굉장히 평수가 다들 단위가 커요. 바로 계약 면적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양 면적,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오피스텔은 주거 공용 면적뿐만 아니라 기타 공용 면적, 즉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모든 세대가 같이 공유하는 공간까지 합쳐서 몇 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에 계약을 할 때 평수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용 면적은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즉 전용률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혹시 길 가다가 좀 변두리 나가보면은 평당 1,000만 원, 평당 800만 원, 평당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양가가 싼 것처럼 표현해놓은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은 막상 가보면 오피스텔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물론 요즘은 아파트를 각광받고 있지만 내가 아파트인 줄 알고 사는 거랑 처음부터 오피스텔인 걸 알고 사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개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외웠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기숙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건 아주 쉬운데요. 등기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은 이 전체가 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즉 정확하게는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나오는 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쪼개어서 따로 등기가 가능한 주인이 여러 명인 형태는 공동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특히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다가구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니까 한 사람이 주인이고 한 사람 앞으로만 등기가 가능하고요.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것들 각각의 세대를 따로 소유할 수 있고 따로 등기를 칠 수 있는 거를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모습으로 볼 수 없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 보셔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다가구 주택이구나, 다세대 주택이구나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은 대학가에 있는 건물들이 다가구 주택이 많아요. 분명히 학생들이 따로따로 101호, 102호, 103호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건물 전체가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거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내가 하나 소유할 수 있고 주인도 다 다른 거, 그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나, 혼, 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